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정치적인 문제로 큰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 교민들 피해일 텐데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더반에 있는 LG전자 공장입니다. 전쟁터, 난장판을 방불케 하죠. 사람들이 저렇게 트럭, 술에 무언가 잔뜩 싣고 가고 있는데 대형 TV 등을 모조리 싹쓸이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 땡 잡았다면서 아주 신이 난 표정 좀 보십시오. 이 무장 폭도들 공장 난입해서 방화까지 저질렀지만 이 남아공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인데 뭔가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극심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갔죠. 그런데 스토커는 또 쫓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소를 알려줬던 겁니다. 자, 제왕절개로 셋째 아이를 출산하던 산모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자, 유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를 내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집 구석구석 원목 가구에 녹색 페인트 칠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자, 세입자는 사포로 갈면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후덥지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사건 반장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제일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커를 피해 이사한 여성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외신을 보니까 말이죠. 이 코로나 알파, 델타, 지금 델타가 제일 난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남미에서는 람다 변이까지 또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데, 자, 진짜 어쩜 좋습니까? 저희 당장 이 스튜디오에 있는 5명 중에서 우리 승의원님, 정말 얄밉습니다. 혼자 빼놓고는 승의원님만 접종이 끝났고 당장 저희 4명은 지금 1차도 지금 못한 상태다 아닙니까? 열심히 광클하십시오. 광클. 예? 광클. 아니, 예약도 종료됐어요.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50대가 중단됐는 게 되게 마음 아프죠, 그죠? 예. 근데 양홍보 앵커님께서는 20대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건 이건 약간 놀리는 것 같아. 그런 거 한다고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지 진실밖에 말할 줄 몰라요. 진짜 20대 밑에 오늘 10대는 좀. 예. 맞을 필요 없지 싶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는 계획도 안 잡혀 있어가지고 언제 맞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돌파 감염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두렵습니다, 사실. 예. 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 또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토커 몰래 이사했는데입니다. 자, 이게 또 스토커 얘기입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는데, 자, 소장님, 일단 내용부터 먼저 좀 짚고 가보죠. 이 피해 여성, 얼마나 스토킹을 당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스토킹을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날 만나주지 않으면 자동차로 너희 가족을 다 치겠다. 그리고 너를 친 후에 간호해주고 싶다. 이거 완전 미절인데요. 완전 이거? 위절이죠. 옛날에 예. 진짜 그런 드라마 한번 봤거든요. 한혜진 씨가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되니까 옆에서 스토커 남자가 남편인 척하면서 치료해주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완전히 그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를 옆에서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여성이 집을 떠나서 혼자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미 접근 금지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데까지 해봤지만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간 당일날 남자가 잘 전화 와가지고 나는 너의 주소를 알고 있다. 아 너무 무섭네요. 네. 예.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몰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자, 그런데 이사를 가자마자 그 스토커가 야, 나 너 이사 간 거 다 알아. 니네 집 어딘지 알아.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보건소에서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이제 국민청원을 올려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커의 협박과 스토킹을 피해서 이사를 했는데 자신의 집 주소를 보건소에서 알려주게 됐다. 이런 글을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 지난달 그 밤 시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당일 7시쯤에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 접촉자, 코로나19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의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에게 나 오늘 이사한 집에서 자가격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날 저녁에 이 스토커를 한 남성, 스토킹하는 남성이 너의 집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스토커한테 주소를 왜 알려줘요? 참 이거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아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얘기로는 가족인 줄 알고 모르고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전화 와서 보건소에 너 왜 알려줬냐 물어보니까 가족인 줄 알고 알려줬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확인 절차 전혀 없이 했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가족인지 알고 알려줬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냐면요. 가족인데 집 주소를 몰라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그대로 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보건소 관계자의 승 의원님, 진술에 그리고 말이죠. 예. 집 주소를 진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족한테 연락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가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이사를 갔다라고 한다면 저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어디로 이사 갔니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제가 가족이면 어느 동으로 이사 가는 건 알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보건소 직원들은 어떻게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스토커가 피해 여성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제시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라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저 상황이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성급하게 분명히 그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줬는 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조연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20대 여성들이 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 낯선 어떤 남자의 접근 혹은 낯선 남자의 발걸음, 그냥 그 소리. 네. 와, 이 공포감이 정말 저는 솔직히 잘 그렇게까지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그 친구들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 보세요. 이사 당일날 맘 먹고 진짜 이사를 했는데 그 당일날 연락을 받았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가족을 떠났다는 건 가족까지 해야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본인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할 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날 소위 얘기하면 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잡혀버렸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숨죽이고 집에서 떨었고 폐인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고 허무하고 무섭고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심각하네요. 또 신변보호 요청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문소리만 발소리만 들려도 공포스럽고 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이제 보건소에서는 저에게 도리어 출금을 묻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기자 지금 뭐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측의 해명 그 이후의 행태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보니까. 일단 피해 여성이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보건소 입장이었습니다. 죄송하다, 뭐 가족인 줄 알았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시 이사 가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막 이사 와서 이사 당일에 이런 걸 알게 됐으면은 바로 이사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다시 가느냐, 가족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사 비용을 보태달라고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보건소 측이 그러게 왜 스토커의 연락을 받아주냐, 왜 스토커에게 소송을 걸지 않고 우리에게 이러느냐.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피해 여성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다시 그냥 이사를 가세요. 아니 무슨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겁니까? 이사 가는 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모든 책임을 결국은 피해 여성한테 돌리는 모양새거든요. 새롭게 이사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업무 처리가 미숙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크나큰 피해를 준 겁니다. 이 여성한테는 스토커를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이사를 가라니요. 일단 이 관계 부평구 구청 관계자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재발 방지 교육을 했고 또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지켜본 다음에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후속 조치가 벌써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연 뭐가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승희 의원님, 네네. 지금 저는 이게 보건소 측의 대응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었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빨리 이사 가세요. 혹은 왜 그래 스토커에 전화를 받아줘요. 그럼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뉘앙스로 했을까요? 과연 저는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이번에 경찰청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았고 또 반드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스토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방금 이 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되지. 네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열어놨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경찰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스토킹 그 조사의 매뉴얼에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아하. 그걸 분명히 명확하게 그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아마 보건소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시고 많은 변호사님과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자기의 여동생이고 나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실수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진짜 재벌 방지 약속을 정확히 함과 동시에 전 경찰 쪽에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출퇴근에 같이 신변 보호할 수 있고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청에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 내규가 있으니까요. 이 피해자의 보호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호도 해야 되겠고 박 변호사님. 네. 이 직원 유출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이 직원 처벌도 가능합니까? 형사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실이거든요. 고의로 누설했다면 뭐 비밀 누설 이게 가능한데 과실로 했기 때문에 징계는 가능할 수 있어요.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을 어겼을 때 그거 말고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날 산부인과에 무슨 일이? 자, 이게 지난 4월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사건인지 사고인지 아직 그 부분은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 자, 정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두 딸을 낳고 셋째를 임신한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가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거니 보면은 지난해 7월에 셋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이미 두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던 상황에서 셋째 아들을 이제 새롭게 임신해서 낳기로 했는데 지난해 4월에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중에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이 유족 측이 이 산모의 사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상태가 그때 어땠던 겁니까? 원래 4월 26일을 출산 예정으로 잡고요. 7시에 원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 50분에 이 병원에 지금 도착을 했었는데 제왕절개로 출산하자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 하는 과정에서 8시 10분에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산모가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취해서 예.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작은 병원 말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8시 46분에
119 차량을 탑승해서 9시에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도착하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이 산모한테 심정지가 발생했고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호흡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지금 옮겼고 이틀 정도 있다가 뇌부종, 복부 출혈이 좀 심한 상황에서 나중에 4월 28일 사망하게 됐다고 유족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보니까 뭐 피를 5리터 가량을 출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소장님 이 남편분이 쓴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지금 고인의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하는 가족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 가족들이 굉장히 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그런 한마디 해줄 걸, 내가 아침에 병원 데려다 줄 걸, 내가 아침에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올 걸, 그걸 못하고 갑자기 이별했을 경우에는 그 안타까움과 그 죄책감이 평생을 가거든요. 근데 이 남편도 지금 수술 전에 아내가 계속 무서워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셋째 아이니까 아니 세 번째인데 왜 그렇게 무서워해 이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너무 이제 한이 되시는 거죠. 무섭지,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해준 게 너무 한이 돼서 지금 마음이 더 아프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들어보니까 아이가 딸이 둘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세상에. 엄마를 너무 많이 찾을 텐데 엄마가 갑자기 지금 한국으로 간 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좀 차근차근 좀 따져보죠. 네. 유족 측에선 이 산모 사망 어떤 점이 좀 의심스럽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망을 하고 마취를 하고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의사 측에서 병원 측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아내를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마취에서 왜 못 깨어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사망을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 황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PA라고 해서 간호원 중에 특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문 마취과 의사가 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취 전문 간호사가 이제 마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취 전문 간호사가 진행을 했다면 이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설명 의무에 의해서 동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마취 이 전문 간호사의 마취 행위 이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이 유족 측의 문제제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도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네, 제기한 의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왜 이 기도삽관이 유지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걸 의식이 없다면 이걸 유지했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9 구급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수술방 앞에서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는가? 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는가? 그리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지,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왜 출혈이 발생했는지 등을 의문점으로 제기했습니다. 자, 경찰도 좀 조사에 나서네요.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과실로 사망케 한 사건인데, 과실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실은 사실은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드러난 거는 이송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왜 그래 됐는지, 과실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검을 해보니까 그 신체에 출혈이 상당히 나왔어요. 5리터. 그렇다면 마취도 문제지만 뭔가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유족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요. 추가로 의료 정도를 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앞서 마취 관련해서 지금 키키님, 연서님도 지금 약간 좀 내용을 알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간호계에서는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 행위를 법으로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들은 그러니까 자격과 면허는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간호사들의 그런 마취 의료 행위 이걸
지원 업무는 모르겠지만 이걸 직접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좀 팽팽히 맞서고 있나 봐요. 결국 이 문제 역시도 약간 그런 데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사실 저희들이 뭐 의학 드라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 과정에서 전문의하고 전공의는 이거는 지피라 그래가지고 이미 국가시험을 붙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이에 분업이라는 거는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스크럽이라도 하고 PA라고 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해서 지원해줬던 그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능숙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내과 선생님들이 수술방에 가는 것보다 이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그 수술을 많이 받겠죠. 예. 어차피 수술이라는 게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PA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술의 집도의 영역을 맡기자 이런 논의가 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수술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러한 전담 간호사가 수술 뒤에 처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PA라고 해서 특정 전문 담당 간호사가 마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 분명히 잘못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마취도 전신 마취가 존재를 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성형을 할 때 이제 이거는 특정 약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뭐 프로포폴 같은 이런 걸 써서 하는 경우에는 전문 마취과 의사가 없는 병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열어놓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이제 집행유예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과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려 그러면 의사가 옆에서 컨트롤하면서 많이 마취를 한다 그러면 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서는 어떤 과실, 진료상의 과실, 처치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든지 그리고 이송이 왜 지체됐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과실사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 적용된다면 나중에 의료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그 부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LHA480님이 이 유족 남편분이 지인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때 일이 났을 때 헌혈증을 구한다고 연락까지 이렇게 하셨었다는 또 말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경찰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에 페인트 칠을 했다는 집주인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너희 부모님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게 말이죠. 고등학생 한 명이 또래 학생들 집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그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된 건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5일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내 공간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한 20명이 넘는 또래들로부터 한 30분 정도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인데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딱 그 듣기에도 1대 20. 야, 이거는 일단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일단 사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해 학생이 좀 전화를 걸어요. 어디로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또 문자를 남깁니다.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좀 두려워서 결국은 그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 피해 학생 주장입니다. 예. 이 피해 주장에 따르면 그 아파트의 폐공간에 가보니까 또래 학생들이 한 20에서 25명 정도 있었는데 이 4시 40분쯤 도착해서 5시부터 시작된 폭행이 한 3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하고요. 폭행이 끝난 다음에는 혹시 너 신고하면 또 죽여버리겠다. 저기서 지금 때렸다는 폐공간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20명이 몰려들었던 상황이면 그 폭행의 수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피해 학생은 넘어진 상태에서 수차례 발로 짓밟혔다.
그리고 때릴 때 웃으면서 때렸고 또 담배 연기도 눈에다가 이렇게 뿜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하얀색 티에 발자국이 저렇게. 구두 그러니까 운동화 발자국이니까 이제 저 가슴을 발로 이제 찼다는 건 확실하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넘어졌고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이제 여러 명이 와가지고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진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마나 입술 뭐 이런데 멍이 들거나 혹이 생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까요? 일단 이 피해 학생 측 이제 가족의 주장만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일단 피해 학생 주장에 따르면은 중학생 때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가 반발하면서 생긴 갈등이 이번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이 학생은 오히려 내가 쟤 때문에 예전에 피해를 봤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요. 그렇죠. 20명에서 25명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명을 뭐 17대 1 예전에 그런 얘기 예.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실제 신고된 인원이 8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명도 집단 폭행이 아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했고요. 이전에 이 두 사람은 좀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예전에 폭행을 당했고 특히 악의적 소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맞아가지고 코뼈도 좀 부러졌던 적이 있고 입안을 50바늘 정도 꿰맸던 적도 있고 그래서 흉터가 지금 또 얼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좀 놀리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풀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장소에 20명 있었는 게 아니고 8명 정도 있다가 시비가 좀 확대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양측의 입장이 뭐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벌어진 사건만 좀 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됐든 여러 명이 한 명을 에게 물리적 뭐 행위를 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실 이거는 뭐 10명의 문제, 20명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1대1의 문제에서도 절대로 물론이죠.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 국가의 시스템 아니면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지 사적 자치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건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어제 이거 단독 기사로 나와 있던 기자와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폭행이 주어진 부분은 확실한 거니까요. 그 폭행이 주어진 부분의 원인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전치 2주라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입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 하지만 그 신체적인 피해와는 별개로 정신적인 데미지 이건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너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죠. 예. 사실 학교 폭력은 좀 그렇거든요. 확실하게 피해자나 가해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건들은 도리어 더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갈등이 증폭된 경우는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까지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원인이 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게 뭐 1대 25 이건 진짜 좀 믿기도 어려운 숫자고 만약 1대 8만 했더라도 전치 2주라고 해도 그 8명과 혼자서 상대했을 때 그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로도 남고 악몽도 꾸고 자다가도 못 자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너무 여러 명이야라는 것으로 인한 충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 경찰과 교육 당국의 조사 상황을 좀 보고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막막하다? 뭐가 막막한 거죠? 네, 지난 11일에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자신이 집주인인데 이 전세를 줬다라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글을 올린 사람이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최근에 한
49평형 아파트를 이제 60대 부부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들과 함께 살 예정인 30대 신혼부부가 집안 내부를 이 페인트 칠을 했다라는 거죠. 이 집주인과 상의 없이요. 이 공개한 사진, 이 집안 사진이 어떤지 봤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원목. 저게 비포. 네, 맞습니다. 원래 저렇게 원목으로 된 이제 붙박이 장 그리고 가구들이 있는데 그 뒤를 보면은 애프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색을 칠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잖아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 이제 전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쓰려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주인과는 상의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한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알려줬더니 저렇게 돼 있었다. 원목 가구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할 줄 몰랐다. 자신이 이제 도시가스 비용 정산하러 갔다가 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서 벽지는 뭐 교체할 수 있는데 저렇게 페인트 칠한 건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아닌 것 같아요, 승현님. 제 생각에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스튜디오 하루를 빌렸는데 지금 뒤에 있는 모든 쪽에 제가 원하는 빨간색으로 다 색칠을 했다. 그렇죠. 이거를 다 빨간색으로 다 색칠을 했다. 그러면서 저 양 기자님이 저한테 야 이거 원상 회복 좀 해줘 이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포질해라. 사포로 밀면 그 색깔이 없어지니까 빨간색 없어지고 원목의 그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사포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뭐 사포질을 하더라도 아마 세입자가 사포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사포로 그거를 문댄다고 해도 그게 원래 그 원목의 그 결이 다시 드러날까요? 저는 그렇죠. 누구나 생각해도 그 사포질을 한다고 그 매끈한 원목의 그 느낌, 뭐 원목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원목 가구잖아요. 그 느낌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세를 살 때는 그 집에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상해를 입힐 거나 망가질 경우에 다 물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트지를 붙인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페인트를 칠했는지, 그리고 그 페인트도 이제 전문가가 칠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칠해서 지저분하다고 하죠. 진짜 저 보세요. 약간 번졌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요즘 이제 그 인테리어가 유행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때는 원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아하. 요즘 약간 저런 붉은기가 도는 느낌의 체리색. 원목이 조금 뭐 체리색이라던가 마호가니 원목 이런 것들이 약간 옛날식의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던하고 심플하고 약간 어두운 색 가구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잖아요. 저게 또 그러니까 요즘 추세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유행이 좀 세련되고 심플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집주인을 생각해 보면은 원목 비싸잖아요. 원목으로 좋은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망쳐놓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박 변호사님, 근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뭐 해서 예쁘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허락을 받고 해야죠. 그렇죠. 두 가지죠. 계약서에 뭐 가능하다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을 걸어서. 그래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잘 알겠죠. 두 번째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구하는. 지금 원목에 저는 화이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화이트를 좀 칠하겠습니다. 싫어요? 동의 좀 해주세요. 동의를 받았다면 뭐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두 가지 다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이게 특히 상가도 그렇고 집도 비슷해요. 원상 회복 의무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원상 회복 의무가 완전 새 것처럼 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라는 게 임대차 계약서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글쎄요, 제가 참 화이트 칠하는 게 저희 집에 아내가 화이트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저희 집이에요. 그 빨간색이 되든 노란색이 되든 뭐 하얀색이 되든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랑 공유를 하고 있죠. 2분의 1씩. 그래서 어쩔 할 수가 없는데. 공동명의세요? 예, 2분의 1씩 공동명이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좀 수 TMI인데. 어떨 갈 때마다 집이 저 바뀌어 있어서 저도 놀랄 때 색깔이 막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사모님께서 동의를 그냥 마음대로 바꾸시는군요. 그 집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세입자가 그렇게 한다면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소송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재판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어요. 누리꾼들의 반응,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 보면은 이게 좀 무섭다. 저런 세입자를 드릴까봐 이런 말씀도 있고. 예, 승현님. 저거 보증금 있을 거잖아요.
보증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세입자가 있고 제가 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갔으면 이 1억이라는 돈에서 그냥 제하면 돼요. 제가 약간 깐다고 하려고. 아니. 까까지 나오셨는데. 공제. 예, 공제. 그러니까 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으니까 그걸로 퉁 이러면 되니까 비용까지 그러니까 소송까지 제기할 필요는 퉁도 없다. 약간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는 아니고. 법률 용어 좀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 기사를 봤더니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대요. 그렇죠. 이게 계약갱신 청구 이번에 임대차보 3법에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 이 세입자한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권한 예.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년 하고 2년 더. 그렇죠. 어. 그걸 지금 행사할 수가 있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근데 요거는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계약서 같은데 이렇게 중대하게 구조를 변경했을 때, 고의 과실로 파손했을 때 갱신이 안 되도록 아니면 계약 종료되도록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너무나 많이 변경이 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고의 과실에 인한 파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파손. 주관적으로 보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게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 불허할 수도 있다,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 사유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 집주인은 소송을 통해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판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세입자를 많이 보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거를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근데 변호사님 말하기 원상 어렵습니다. 회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사실은 못질 같은 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 100% 똑같이 해달라 이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이 몇 년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누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감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완전 바뀐 거예요. 이런 거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못질 좀 했는 거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흠이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완전 바꿔버린 경우는 계약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혜수님이 뭐 약간 칠판 느낌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저게 더 나아진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뭐가 됐든 이 집주인분은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데 그러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애매하게 자꾸 드리는 이유가 예. 반반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상당히 보호해주는 법이거든요. 그 가급적이면 그 연한까지 살게 하라는 게 목적인데 또 중대한 위반을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마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집주인, 임대인 사람 이분도 재판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 하고는 싶은데 고민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무용학원 원장의 악행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가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이 경남의 한 무용학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대 사건 재판 내용인데요. 자, 이 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좀 정리부터 해보죠. 네, 이미 꽤 몇 년 지나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경남의 한 무용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는 6명의 10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용수를 꿈꾸면서 학원에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이 아니라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예 무용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원장, 이 중 한 명 여학생, 10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한 명은 죽었답니다. 자, 이 원생 6명 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군요. 네, 6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맏언니인데 한 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이 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로 조금 가혹행위를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이요? 예, 어. 뭐 소위 말하는 물고문 비슷하게 그렇게 했고 아하. 이렇게 물고문을 하다가 이 학생이 결국은 방치돼서 2시간, 2시간 넘게 그걸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학대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피해자가 이 사망 당시 20살도 안 된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저는 이런 학대 이유,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학생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건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학원에서 기르던 이 개의 이런 분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 밥과 반찬을 남겼다. 뭐 계단 청소가 불량하다. 이런 이유로 학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적인 폭행도 이뤄졌는데 한 1m 정도 되는 무용 소품용 나무 지팡이로 이 피해 학생을 허벅지를 뭐 수십 대 내려쳐서 크게 한 5주 정도 상해를 입히는 기도했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 부모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학원 원장 선생님일 뿐입니다. 학원 원장이 저런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한다면 그냥 그 학원을 나오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 아이였죠. 고등학생 아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재혼을 했고, 집에 갈 곳이 없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네, 대신에 청소를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학교도 그만뒀다고 해요. 그런 데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지하던 원장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게 정말 좀 그 관련 기사 같은 게 혹시 옛날에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은폐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을 5년 전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당시 아마 그 학원 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용에 관련된 이 영역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학원 원장이 조금만 다른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학교도 못 갈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사 예탈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용학원 원장이 이렇게 계속 가학을 하면서도 아이가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결과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A 양이 화장실에 이제 손을 씻으러 갔는데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스스로 자해한 것이며 평소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진술을 경찰에게 하게 되고 경찰 역시 다른 탐문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여러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었는데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즉 입단속을 이 원장이 굉장히 철저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내용만 들어보면 완전히 영화 도가니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자, 학생 결국 이 학생 맏언니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장의 학대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뺨 때린 정도는 정말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학대가 일단 한 명이 이렇게 숨을 거뒀는데도 이런 학대가 계속 심해졌던 거죠. 뭐 어떤 동작을 시켰는데 실패하기라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시멘트 바닥에 뭐 몸을 찢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뼈에 금이 가서 입원한 피해자까지 있었는데도 이런 학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학대를 한 이유가 무용 동작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 학생이면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혹 행위를 하면서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걸 당해야 해.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게다가 이 피해자 남은 5명의 피해자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는지 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친부모가 아닌 이 원장, 무용학원 원장이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을 그만두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자신의 어떤 특정 근육을 끊어서 무용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흉기로 협박과 함께 흉기로 학생을 찌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소장님, 뭐죠, 이 사람 지금 도대체? 네. 사실 지금 이 학대 정황이 좀 너무 엽기적이고 저희가 얘기하기에 좀 적절치 않아서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는데 예.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보면 너무나 엽기스럽고 좀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런 데서 도리어 삶의 의지를 찾는 듯한 그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분이 교육자로서의 행동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무슨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다거나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스토리, 정신적인 어떤 질병의 스토리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아니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운동을 전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시점에야 법정에 섰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게 학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입막음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또 그 고등학생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입단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자기 친구가 그런 어떤 덧없는 삶을 타인에 의해서 생명이 이제 빼앗기는 모습을 봤다면 제가 봤을 땐 경찰에 첩보를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건을 신고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경우를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첩보를 받아서 경찰이 이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고 제대로 좀 수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첩보가 아니라 이 첩보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유유님이 뭐 올여름 개봉하는 공포 영화 지금 얘기하는 거냐고.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3월에 1심 선고가 있었다는데 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제 적용된 게 기본적으로 폭행치사, 뭐 특수상해, 공갈상해,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건데 징역 5년 동안 기간을 숨겨왔고 그래서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만약 그때 발견됐으면 살인 같은 것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일단 진술을 통해서 재구성한 거예요. 증거로 봤을 때는 가장 중한 죄가 폭행치사 정도입니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징역 7년을 선고받으니까 이 원장이라는 사람 이거 너무 뭐 부당하다. 심지어 판사 출신 그렇죠. 전관까지 써가지고 항소를 했다고요. 1심에서 7년, 범죄는 많지만 7년, 자기 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더 깎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심 할 때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변론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납니다. 아하. 징역이 1년 더 늘어납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9세의 나이로 아주 짧은 생을 마감했고 이 생명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희생이 됐다. 이건 엄중하게 죄책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건 한참 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살인이 적용된다면 형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일 높은 범죄가 폭행치사 정도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자, 형량이 뭐 1년 늘긴 했지만 승 의원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도 저는 너무 적다. 이거는 변호사님 말씀에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게 이게 살인죄로 갔으면 달라져. 완전히 존재 평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인데 이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 제기했으면 이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폭행치사로 갔고 폭행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는 것 중에 가장 형이 심하지 않는 게 폭행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예, 폭행치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소심에서 1년을 늘렸다라고 보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인데 죄명 자체가 폭행치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했어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 들어가지 않고 혹시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그 특정 사람이 한 5명 정도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이 됐는 게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의 생명이 빼앗긴 사람의 생명이 덧없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엄중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항소심에서는 정말 저한테도 와닿는 이야기를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 피고인이 뿐만 아니라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이
고려가 되어서 형이 1년 더 늘어났는데요. 사실 되기 좀 아쉽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형량은 많은 형량이 아니다라고 해서 확정 판결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구강 청결제 못 헹궜다. 아하, 어떤 사건입니까? 네, 한 30대 의사가 지난 1월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일단 차를 하다가 100m 정도를 가다가 역방향으로 불법 좌회전을 신호하다가 이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적발이 되면 새벽 시간대이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측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이 결과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아니 소장님 뭐 그냥 이 정도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뭐 시체말로 빼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운전 이제 면허 정지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구강청결제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강청결제 안에 에탄올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많은 경우에는 뭐 25%도 들어있고 보통 한 10% 정도 들어있는데 그 구강청결제를 했기 때문에 내 입에 에탄올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경찰관이 확인해 주지도 않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주 측정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신선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승현님 그런데 진짜 그 가글땡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 그거 하고 나서 바로 훅 불면은 이게 나오나요? 네, 그거는 나옵니다. 제가 뭐 저번에 우리 앵커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왜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대법원 그 음주운전 전문심리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구강청결제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음주 측정 호흡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0.348 혹은 0.372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입을 헹구고 15분 후에 하면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분명히 음주를 할 때 구강청결제를 썼다면 예. 반드시 물로 헹구어야 되고 어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흡기식 음주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게 프로토콜인데 지금 당사자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뭐 한 케이스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 한 의사 선생님이 이빨 교정을 하고 있어서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호흡기식 음주 측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더라도 0.05가 나와서 이 의사 선생님은 혈중 알코올 농도, 즉 호흡기가 아니라 피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했는데 그게 0.01로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기보다 높습니다. 호흡기는 이게 그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거라서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측정이 좀 낮게 나오는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그게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어서 약간 의아스럽지만 여하튼 한 가지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구강청결제를 썼으면 반드시 경찰에서도 물로 헹구게끔 하고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지나서 2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은 이 의사가 지금 뭐 자기한테 물로 헹굴 기회도 안 줬다 뭐 이랬는데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재판에서는 이제 서류로 이 증거를 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용을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이 증인을 불러서 하거든요. 이 단속 경찰관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 전에 매뉴얼대로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는지 확인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을 헹굴 기회도 충분히 제공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당시 이 사람이 피고인이 말려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을 마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법정에서 했습니다. 아, 물을 마셨다. 약간 뭐 희석을 하겠다는 뭐 이런 의도였나요? CCTV에 좀 포착이 됐어요. 물을 일단은 마시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15분이 지나면 0%가 됩니다. 근데 충분히 물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니까 좀 그만 마시라. 물 계속 뭐 검사 안 받고 물 마시니까 그 정도가 지금 CCTV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에서 말릴 좀 그만 정도. 먹어라. 좀 검사 좀 합시다. 어. 그리고 그 시간이 20분이 넘었다면 15분만 지나도 거의 구강청결제는 없어지는데 20분이 지난 다음에 했다면 충분히 피고인한테 제거할 기회를 줬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를 아마 했을 것으로 봐야 되고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되는 거고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정황 보고서 경찰이 당시 단속 당시에 어떤 쓴 정황 보고서도 약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정말 잘 작성되어야 돼요. 이게 작성이 잘못되면 요거는 조금 다른데 위험운전치사상 이게 운전이 곤란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실황조사서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번에도 실황조사서가 만들어졌는데 실황조사서에 굉장히 경찰관이 꼼꼼하게 잘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첫 번째 발음이 부정확하다. 또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린다.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었다.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창백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행굼이라는 거, 행굼 조치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했는 걸 다 확인해서 그쪽 기명 날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조치했다는 게 실황조사서에 자기 기명 날인했으니까 그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하단의 겸허히 본 상황을 받아들이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하면서 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정황을 이야기하는가요? 상당 기간 자유로 수면 휴식을 취한 점을 좀 고려해달라. 즉 이러한 어떤 운전이 의도적이지는 않았다라는 어떤 정황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상 경찰의 실황조사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청결제 한다고 해서 비틀거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의사는 이거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상당히 하여튼 그 재판 결과라든지 음주에 대해서 본인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소 제기를 했어요. 변호를 통해서. 그래서 그대로 가면 이게 뒤집어지기는 어려운데 뭔가 다른 과학적 증거라든지 그런 걸 제출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한해 하나 구강청결제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걸 먹고 뭐 비틀거릴 수도 있고. 예.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가요? 본인은 그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 일반적으로 안 그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닌데 본인이 좀 억울하다니까 2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청결제 쓰고 기분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또렷또렷해집니다. 원래 같으면. 정상 일반적이진 않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잘 걸어가죠. 더 상쾌하게. 아니 근데 비틀거렸다면서요? 그게 이상한 건데 재판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도 좀 말이 계속 꼬이시는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대낮에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경찰의 기지로 범행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녕군의 한 편의점입니다. 50대 남성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남성이 탄 차가 30분 후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발견되는데요. 자칫 도심 추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마치 교통 단속을 하는 것처럼 접근해 시간을 끈 건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기동대와 순찰차가 도착했고 편의점 강도의 도주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2시에 석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미수 혐의로 13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씨는 그동안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와 친자 관계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자, 일단 검찰은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럼 재판부 이제 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마 지금 석 씨가 최후 진술에서도 추호도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방송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에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아이를 바꾸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을 까요? 성명 불상의 시간에 물론 뭐 한 2, 3일 기간에
성명불상의 방법인데 뭐 폐색기를 바꾸어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꿔치기 한 아이를 저희들은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언니겠죠. 언니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했고 지금 이제 석 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데 사실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석 씨가 키메라 증후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게 이유가 없다면 적어도 DNA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증거고 그 과학적 증거가 석 씨가 출산을 했고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게 입증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건 대낮에 편의점 강도를 벌인 50대 남성 기지를 발휘한 경찰 덕분에 30분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 당시 이 편의점 강도 붙잡은 경찰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발카를 가로막고 자연스럽게 그냥 법 위반 내용으로 단속을 했어요. 지금 속도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면허증을 제시해야 된다. 내린 거 보니까 손에 흉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방금 창녕에서 발생한 강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2초 정도 머무르거리더만 본인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강도 아니냐 했더니 네, 맞습니다. 강도도 네. 위반했을 때는 좀 겁이 나는 거거든요. 강도도 이제 강도인데 예. 자기는 또 교통법규는 또 이렇게 또 그 부분은 또 겁이 나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위반했나요? 혹시 강도냐고? 강도는 맞습니다. 라고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여기보다는 공조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막 서로 떠넘기다가 놓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은데. 이 관할구역. 그렇죠. 아, CCTV로 우리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CCTV에 막 분석돼 있잖아요. 예.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차량 분석을 하고 이게 일어난 게 뭐 창녕, 밀양, 창원 3개 시군구를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아하. 경찰이 다 협조했고 마지막에 이 경찰관이 뚜벅뚜벅 다가가서 강도 맞죠? 네, 강도는 맞아요. 라고 하면서 잡힌 겁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초등학생 3명을 자전거를 타던 한 40대 시민이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대원들이 차례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함안 광려천 뚝길에서 남자아이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아이들의 고함 소리를 들은 시민 이동근 씨. 타고 있던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이 씨의 신속한 구조로 무사히 물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은 119 구조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이들 모두 기력 저하, 오한 등의 증상 외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평소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한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성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동생. 검찰이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후 21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고 최후 변론을 통해 눈물로 용서를 빌었는데요. 피고인의 부모는 살해를 당한 딸도 살해한 아들도 모두 같은 자식이라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남동생이 범행 5일 뒤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최소한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자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 된 부모는 오전엔 구치소에서 아들을 면회하고 오후엔 가족공원에 가서 딸을 만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남동생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이 누나를 끔찍하게 살해한 것도 살해한 거지만 이 살해하고 나서 이 동생이 했던 행동들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네요, 이거. 사실 네? 이 전체 범죄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 범죄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요. 가출 신고를 하면 그 가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작해서 카카오톡을 조작해서 경찰에 보냅니다. 나 살아있다라고 보내고 예. 그다음 유심칩을 바꿔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하는 모습, 언니와 누나와 동생이 카카오톡을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가출 신고가 취소되게끔 만들고 뭐 그때 나 찾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지금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저 밑에 자막에는 언뜻 나왔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흉악하게 언니를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 잔혹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언니가 저 누나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그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부모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딸을 살해한 내 아들.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뭐 아들의 또 선처를 호소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3자가 뭐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솔직히 저는 이해는 잘 안 돼요. 예. 네, 저도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또 아들이 길러보고 있는 엄마니까 또 그 아들을 생각하면 또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아픔을 가지시게 되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계속 연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전에는 아들을 면회하고 오후에는 가족공원에 가서 딸을 보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호소문도 한자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부성, 모성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 구한 이 씨. 아이들 생명은 지금 문제는 없잖아요. 네, 아이들 생명도 문제 없고 이 씨 같은 경우에도 몸살 기운과 근육통 정도만 있고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이군요. 네, 저분입니다.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저 하천 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성인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혹여나 이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사고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가 함께 이제 이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인데도 일단 수영 경력이 10년 차라고 합니다. 자녀 2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 3명 모두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를 이미 다 했습니다. 예. 정말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구하면서도 소중한 생명이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SNS,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인스타 사연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사반 가족 정민주님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자, 요즘 학원을 다니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을 시작하셨다는데 이 사건반장 본방사수를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저렇게 수박까지 썰어서 드시면서 보셨다는데 자, 다른 사진. 또 이제 저도 수박 한 입 먹으라고 제사상 음복하듯이 제 입 밑에다가 저렇게 수박을 갖다 대 주셨습니다. 예, 제사상 음복. 자, 그러고 보니까 올여름 들어서 제가 아직 수박을 못 먹었습니다. 혹시 수박 드셨어요? 어제 먹었어요? 드셨어요. 여러 번 소장님 먹었죠. 드셨어요? 네, 여러 번 먹었죠. 수박 많아요. 요즘 마트 가보세요. 좀 그런가요? 사드릴까요? 예? 사드릴까요? 사주세요. 저 마다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제일 부족한 게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박 이렇게 크니까 그거 다 못 아니 먹잖아요. 4분의 1로 사세요. 예? 4분의 1. 그럼 또 너무 비싸요, 그럼. 근데 그 수박 주부 입장에서 수박 사는 건 되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왜냐면 잘라서 혼자 계시는구나. 그러시구나. 또 우리 소장님 사랑받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벌써부터 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합니다, 이거. 네, 영상만 봐도 불안해 보이는데 지난 9일 새벽입니다. 한 여성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빨리 두리번거리면서 귀가해야 주변에 될 맴돌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한 대 왔어요. 근데 왠지 갑자기 누가 왠지, 내려요. 남성이요. 지금 지금 막 저렇게 데려가서 강제로 막 차에 태우려고 합니다. 여성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반항도 오. 했는데 이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고 차로 막 끌고 가려고 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막 뭐야, 강하게 저거? 거부를 하면서 차의 문도 일부러 닫아버리고 밀쳐내고 아니 있는데 주변 네, 지금 주변에 사람도 저렇게 지나다니는데도 막 저런 일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여성의 목을 잡고 결국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저 주변에 사람 없어요 지금?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행인들이 잠시 지금 저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지나가는데? 사람도 있고 지나칠 뿐이었는데 가게 안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있어요. 사람이 있네. 있어요. 보고 있어요. 뻔히. 근데도 아.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막 무시를 해버리는데 어떻게든 이 피해를 피하려고 여성이 막 소리도 치고 막 몸부림도 치고 하는데 와, 그렇게 이게- 그냥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PIP 좀 없애주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지나다가 이제 한 운전자가 이 뒤에 차에서 내려서 이제 도움을 주러 갔더니 지금 사람들 네, 오네요. 그제 한 명이 다가갔더니 그제서야 지금 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저를 보고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 소리치면서 다가간 거예요, 남성이. 덩치가 좀 있는 남성 같은데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사실 저도 이제 저 상황이 믿기지는 않는데 사람이 저렇게 몰려드니까 여성을 아니 지금 납치하려다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잡아야지 저거 번호판이라도 지금 적어놔야지. 저런 식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여성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렇게 남성까지 도망갔는데 저 남성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저기 차로 이미 도망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여자친구를 이제 납치하려고 했던 건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헤어지자고 아이고.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헤어져야지. 저런 일을 벌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죠. 전 남자친구였던 남성은 경찰서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니 저 콩밥을 먹여야죠 저거. 아니 그리고 저럴 때는 그 승 의원님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아니 전체가 도와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냐 그럴 수 있죠. 어. 저 검정색 안경을 끼고 파란색 양복을 입은 저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 기자님이 딱 나라는 걸 알면 사실 책임감은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럴 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저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현장 태국으로 이어가죠. 이거는 뭘까요? 네, 몸에 달린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 같은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월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막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 사이로 영화네 영화. 아니 근데 저게 양방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역주행이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그러네요. 하는데 잠시 후에 자, 저 빨간 오토바이가 거는 뭐예요? 네, 또 다른 오토바이를 만났는데 쫓아가는 것 같죠. 이 도로 정중앙에 달리면서 보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남성이 알고 보니까 마약 판매상이래요. 아하. 네, 마약상이 경찰 검문소를 피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니까 네, 지금 저렇게 위험할 뻔했는데 경찰이 저 마약상을 뒤잡아 쫓아가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아닌 곳도 이제 계속 지금 거의 잡은 것 같아요. 네, 도망칠 곳이 지금 없어지니까 강으로 보셨어요? 뛰어가는데요 지금? 네, 호수인데 호수에 저렇게 빠져갖고 수영을 하면서 저렇게 유유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징하네요 진짜. 아니 저러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네,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토바이를 저렇게까지 타고 왔는데 마약상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현지 마을 이 주민들에게 배를 빌렸다라고 해요. 경찰이 배를 저렇게 타고 쫓아오니까 아니 자기는 수영하는데 배를 끌고 오면은 이제 포기를 해야겠죠. 결국 이제 체포되면서 결국은 저렇게 체포되면서 추격전이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마약 투약 흔적도 발견돼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약 소지, 음주운전 그리고 경찰의 명령을 불복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자, 다음은 모로코로 가보시죠. 여기 지금 철길 아닌가요? 철길. 네, 한 남성이 철로에 놓인 의자에 지금 앉았죠. 근데 그때 바로 전차가 지금 다가옵니다. 뭘? 굉장한 위험한 상황인데 빨간 티셔츠 남성이 철로 다가오더만 커피까지 전해줍니다. 전차가 의자 등받이에 맞닿으면서 겨우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막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전차가 다가오는데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여유를 부리고 누군가 막 커피를 보는 거 봤을 때는 이거 장난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 관종짓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고요.
현지 수상국이 이들 신원을 파악을 했고 재판을 넘겼습니다. 아이고. 모로코 카사브랑카예요. 카사브랑카 법원에서는 공공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이 청년 3명을 기소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난 주도한 남성 1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아유. 이들 민사소송에서도 이 철도에서 피해가 엄청 커요. 그렇죠. 200만 원 정도 물게 됐고요. 장난 한번 칠려 하다가 철장 신세를 졌고요. 이런 장난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자, 쌤통이네요. 자, 다음 현장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막 철문을 막 야. 무슨 일, 어디 불났나요 지금? 불은 안 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흔들고 밀어대고 있는데 열린 문 사이로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곳 베트남의 한 공장입니다. 어. 동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직원들이 공장 철문을 뚫고 저렇게 단체로 탈출한 거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여직원 1명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여성의 부모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뭐 무섭긴 한데 네. 뭐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렇게까지 할 정도는. 그렇죠. 너무 심하긴 한데 현지 보건당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장 출입을 일시 봉쇄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장 측도 행정명령에 따라서 정문을 걸어 잠그고 통제에 들어갔는데 요게 아마 이 상황이 모든 직원들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녁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하는 직원들이 정문이 잠기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당황을 하고요. 공장 측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퇴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봉쇄된 소식에 직원들이 패닉에 아니 근데 빠졌던 걸로 보여요. 저러다 저렇게 막 뭉쳐 있다가 오히려 더 감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게 더 무섭긴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다음 날 공장 직원 약 65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니까 다행스럽게 저렇게 난리쳤는데 다 음성이라 그래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러다가 허리 까불다가 하다가 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좀 뭐가 매달려 있네요. 네, 뭔가 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꼬리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다리도 4개인데 말입니다, 말.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밧줄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원래는 이 구덩이에 끼인 말을 빼내려고 저렇게 헬기까지 동원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구덩이에 말이 또 저 무슨 조화죠 저거? 네, 말이 이제 사람을 등에 태우고 달리다가 갑자기 겁을 먹고 날뛰다가 도로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아하. 말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은 무사히 나왔는데 말이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저렇게 막 단단히 끼어버렸다고 해요. 갑자기 아이고야.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지역 수의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는 건데도 막 몸부림을 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쓸려서 상처도 많이 입어서 다쳤고 그래서 이 진정을 하라고 약물을 주사를 해서 이제 진정을 시켰는데 이 콘크리트를 부숴서 말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러면 더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헬기까지 동원한 건데 저렇게 공중에서 들어 올려서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구조가 된 건데 이 말 몸통에 띠를 감고 헬기를 통해서 이 고정을 한 다음에 헬기가 그 위로 달리니까 그 위로 날아가니까 그제서야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승현님 뭐 좀 어떠셨어요 저거 보면서? 진짜 동물 사랑한다. 전 예, 고전에 그러니까. 한번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깨면 말이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헬기가 하는데 저는 저 머리가 되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저 머리가 이렇게 늘어져서 혹시나 다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그 이후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말이 이렇게 쓰가 있는 모습을 봐서 참 수의사도 현명한 결정을 했고 구조대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평일 대중교통 타잖아 내 차 두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아껴준다고 KB 다이렉트라면 대중교통 할인 특약, KB 손해보험 마일리지 할인 특약도 동시 가입. 피로리
아로나민 골드. 퇴근이다. 피로의 책방. 드신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오시면 이 사반 가족회의 전용창이 떠 있을 겁니다. 정 못 찾겠다 싶으시면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를 직접 입력해 보십시오. 자, 오늘 박지은 변호사님이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예, 재밌게 해주겠다고요? 아, 진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한 5천여 분 정도 계시는데 전부 다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내일 본방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